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의 왕도 10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뇌획에 해당하는 부수 하나를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창이라는 의미를 가진 수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창수부는 갖은 등글을문 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대표적인 한자로 조각이라는 의미의 단, 죽이다라는 의미의 살자가 있겠습니다. 살자는 이미 살펴봤기 때문에 오늘은 단자를 첫 번째 한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자는 조각이라는 의미, 스테이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삐침으로 시작을 해서 내려긋고 하나, 둘, 그 다음에 삐쳐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 부, 삐쳐 올리고 또 우자를 쓰는 수부를 쓰면 되겠습니다. 해서 단계라는 의미의 이 단자, 실제 조각이라는 의미로는 현대 한국어에서는 그렇게 그 뜻이 잘 통하지 않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단계라는 의미로 더 잘 통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단자가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해서 총 9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단계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그 일의 진행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냥 스무스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단계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단계라고 하면 이 진행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가는 게 아니고 일정한 수준이 지나면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고 또 일정한 수준이 올라가면 그 다음 수준으로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구조를 우리가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층계와 같은 말이죠. 1층에서 2층, 층이 다른 부분을 걸어서 올라갈 수 있게 만든 패스, 길을 얘기하는 거죠.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얘기합니다. 또는 도구를 얘기하죠. 문단이라고 하는 것은 긴 글을 쭉 쓸 때 하나의 주제가 같은 글로 이렇게 묶어질 수 있는 것을 문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문단을 다른 말로 단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문단과 단락은 같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어의 경우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할 때 두 글자를 띄고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한 줄 이상이 쭉 진행이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문장 부호를 찍고 그 다음에 다시 두 글자를 띄어 써서 문장이 시작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단락 또는 문단이라고 얘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요 문단과 단락은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단은 문장에서만 쓰이는 얘기고요.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꼭 문장이 아니라 어떤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제 일을 추진하는데 그게 마무리가 됐다라고 하면 일단락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단이라고 하는 것은 윗부분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윗부분 여기가 상단이 되는 거죠. 요 밑에가 하단이 되는 거죠. 1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1단 정지할 때 1단은 우선이란 뜻이고요. 또 자동차에서 시프트의 체계를 얘기하죠. 퍼스트 기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자동차가 멈춰 있을 때 휘발유 자동차죠. 디젤 자동차는 스타트를 2단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얘가 좀 다르고, 휘발유 자동차는 1단에서 스타트를 하죠. 그 1단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태권도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품계 중에서 가장 상위 품계를 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단, 거기서 이제 더 높아지면 2단 이렇게 올라가죠. 그 단은 해서 디그리를 얘기할 수 있다. 특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특별한 방법.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조치로 일이 잘못이 수정이 안 되거나 할 때 특단의 조치를 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쓰게 되죠. 구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곱셈 테이블이죠. 여기서 1, 2, 3, 4에서 9까지, 그리고 이쪽에서 1, 2, 3, 4에서 9까지 해서 1, 1은 1, 1, 2는 2, 이렇게 이제 곱셈 테이블을 만드는 것을 구구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3단 논법은 논리적으로 어떤 일을 규명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죠. A는 이렇고 B는 저래서 결국은 B는 C하다, 이런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3단 논법이고, 논리정연하게 무엇인가를 그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그 방법 중에 하나고, 또 현대에도 가장 유명한, 가장 그 잘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자는 리자가 되겠는데요. 벼라는 화자에다가 칼도자, 변방이죠를 써서 이롭다라는 의미의 리자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삐쳐 올리죠. 해서 총 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고요. 이롭다라는 의미의 이자가 되겠습니다. 단어의 맨 앞에 오면 얘가 리가 아니고 이로 발음되죠. 북한에서는 그 앞에 와도 그냥 리자로 발음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남한에서는 리을이나 니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맨 앞에 오면 이응으로 바뀌죠.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손해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요. 이자라고 하는 것은 금전적인 그 혜택을 받은 거에 대한 그 보응으로 일종의 이제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이자라고 얘기를 하고, 통상 이자 그러면 금전 거래에서 발생하는 부수적인 이익을 얘기하는데,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꼭 금전적인 것 아니라도 이자라는 말을 씁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활용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좋은 쪽이에요. 상대방이 볼 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을 이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리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상대방한테 강제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합니다. 편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쉽고 그 뭐라 그럴까 이제 조금 활용을 하기 좋게 하는 것을 편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 겨루기에서 이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유리하다고 하는 것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내기에서 유리하다. 내기에 유리하다. 그러면은 내기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라는 얘기고, 불리라고 하는 것은 나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또는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나한테 이득이 되거나 손해가 되는 그러한 상태를 이해관계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자는 매자가 되겠는데요. 누이 매자로 이제 우리가 통상 읽고 있죠. 계집여자에다가 안일 미자를 써서 매자가 되는데, 실제 이 매자는 나보다 나이가 어린 누이를 가르치는 매입니다. 실제 그 나보다 나이가 많은 누이는 자라고 해요. 이게 매자를 쓰질 않고 이렇게 해서 자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총 8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는데요. 현대 한국어에서는 이 매자가 꼭 손 아래 누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손 위 누이도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남매라고 하면 순수 한국말로 오누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거 오빠와 누이 동생 사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합쳐서 남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이 매는 나이가 많든 적든은 상관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동생과 누나 또는 오빠와 누이 동생을 다 남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매라는 말은 1대 1일 때 얘기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꼭 두 사람, 세 사람 이런 식으로 해도 이게 남매지간이다 이렇게 말을 쓸 수 있는데, 그 원칙적으로 보면 이 남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남자애와 어떤 여자애 이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이렇게 있어도 각자 이렇게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를 합쳐서 남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반해서 형제자매 하면 이거는 복수가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 하나에 여자 둘, 남자 둘에 여자 하나 이런 식으로 복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매는 누구와 누구 사이가 남매지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반해서 형제자매는 그 집의 형제자매가 총 5남 2녀로 7명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매라고 하는 것은 언니와 동생, 여자들끼리 언니와 동생 사이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매결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체 또는 기관이 서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제 특히 이 자매결연의 경우에는 뭐 반드시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상대적으로 둘 중에 한 곳이 도움을 받는 입장이 주로 되죠. 그래서 뭐 그 도시에 있는 어떤 회사와 시골에 있는 어떤 뭐 학교
라든지 이렇게 자매 결연을 해서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 어떤 금전적이라든지 또는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움을 지속적으로 주기 위한 관계를 자매결연이라는 말로 표현을 한다. 매제라고 하는 것은 누이 동생의 남편을 얘기합니다. 매부는 이게 상관없어요. 이때 이제 이 매가 누이 동생이든 누나든 상관없습니다. 누이 동생의 남편이든 또는 누나의 남편이든 매부는 다 포함을 하는 거죠. 매제는 누이 동생의 남편만 얘기하는 거예요. 통상 우리가 누나의 신랑을 매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매형이라는 말은 원래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매라고 하는 것이 손 아래 누이이기 때문에 그 손 아래 누이의 남편이 나보다 나이가 많아도 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게 촌수를 따지는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형이라는 말이 있을 수 없는데 현대 사회에서는 매형이라는 말을 그냥 씁니다. 근데 원래 매형이라는 말은 이제 이게 손 아래 누이가 아니고 손 위 누이의 남편이기 때문에 자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매형이라는 말이 자형이라는 말로 그냥 쓰고 있다. 이제 일단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의 부수와 세 개의 한자 그리고 각 한자에 대한 10개씩 손 아래 누이 매자를 제외하고는 10개씩의 현대 한국어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또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국어 단어가 어떻게 조성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